네, 올해 201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 금융시장에 커다란 정책 변화가 있었고요. 기존의 이론상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은 현상들도 많았습니다. 올 한 해 총 결산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국제 원자재 그리고 외환시장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무엇보다도 미국 증시 말씀을 안 나눌 수가 없겠는데요. 네네. 성장률 부분도 그렇습니다. 먼저 다우지수가요. 18,000포인트에 진입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1,000포인트 상승하는 데 있어서 역대로 한 5번째로 속도가 빨랐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올해 정리하면서 미국의 다우지수가 예. 18,000선 돌파한 것도 역시 올해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전에 8월 달에 우리가 미국 증시가 골드락스 증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가능성을 점검해 드렸습니다는. 네. 사실 다우지수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빨리 18,000선에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앨런 의장이 올해 마지막 회의에 시장 참여자들이 일종의 압력도 작용할 뿐만이 아니라 네. 시장 참여 기대대로 사실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했던 상황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실 이 부분이 정리되다 보니까 미국의 증시가 그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네. 지금 아마 건PD께서 이렇게 여기 월중 단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사실 그건 지금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많이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을 아마 보실 겁니다. 이 부분이 역시 미국의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 경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뭐든지 주가라는 건 경제 실상이 반영되는 얼굴이고 또 아무래도 지금은 정책 변수에 의해서 미국의 증시라든가 세계 증시가 좌우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보다도 매크로적인 차원에서 성장률이라는 변수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사실 3, 4분기의 확정치 마지막 발표되는 성장률이 5% 나왔죠. 네. 굉장히 시청자 깜짝 여러분도 놀랐어요. 이게 개도극일까 아닐까 걱정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이 올해 3.5% 달성하느냐, 어제도 세미나에서 3.5% 달성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는 예. 미국은 5%입니다. 이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얼만큼 이게 미국 경제 성장이 좋은가 하는 것을 이제 아실 수로 보고요. 앞으로 기대도 좀 상당히 높게 작용하고 있다. 어차피 투자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좋습니다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유가 위입니다. 유가가 지금 이렇게 오늘은 조금 반등했습니다는 사실 $20까지 떨어질 것이다 했을 때 네. 명암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제 서울대학교 안 교수님도 세미나 중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는 사실 미국 사람들 보면 가처분 소득 증가할 때는 일본과 한국 사람은 저축하는 데 반해서 네. 미국 사람은 쓴다. 그러면 결국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실질 소득이 이렇게 증가할 경우에는 결국 미국 사람들이 쓰게 되면 미국은 GDP 대비해서 약 70%가 사실 민간 소비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 3분기의 성장률이 5% 나오더라도 앞으로 더 증가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예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미래에 대한 기대도 밝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다우지수를 18,000선으로 당초 예상보다 빨리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워낙 좋게 나왔고요. 또 소비 지출 역시도, 그러니까 소비력도 확실히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증시도 하담은 했습니다만, 이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그렇다면 금리 인상 시기를 고려해 봤을 때 이 미국 경제 이렇게 좋아진다면 훨씬 예상보다 또 당겨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분명 나올 만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도 이제 세미나 중에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윤창현 원장이라든가 하태영 원장이라든가 안도현 교수라든가 그리고 마지막 세션에 저까지 포함해서 네. 사실 굉장히 핵심이 됐던 문제입니다. 지금 이번에 미국 경제의 3, 4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5% 나올 때 이렇게 보면 2분기 확정치가 한 4.6% 정도 나왔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한 3% 정도로 볼 때는 GDP 갭상으로 보면 사실 2분기에는 한 1.6%포인트 정도 그다음에 이번에 5%를 감안한다면 3분기에도 2%포인트의 인플레 갭이 발생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은 구조가 변해서 과거처럼 물가가 이렇게 인플레 갭이 발생해서 디맨드 풀 사이드, 총수요적인 측면에서 인플레 압력이 가급당 강한 건 아닙니다는 자연스럽게 시청자 여러분 시장의 관심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지금 다우지수가 18,000선 이렇게 돌파해서 상당히 오늘 재료에 따라서는 굉장히 화답을 하고 있지만 네. 자연스럽게 증시 참여자 입장에서는 관심이 되는 것이 금리가 언제 올릴 것이냐 하는 측면 하나. 두 번째는
빨리 올리지 않겠냐 하는 이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요즘은 우리가 FRB의 마지막 회의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be patient라는 그 단어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be patient 단어가 그렇게 큰 의미는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FRB 모험론에서 보면 이 be patient라는 단어는 2004년 앨런 그리스폰이 그걸 사용해서 네. 상당히 이미 나왔습니다는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디펜던트의 내지는 플러스 파이낸셜 마켓 컨디션 내지는 레스폰스 요 부분을 포함시킨 거거든요. 요게 이제 앨런이 이렇게 되는데요. 앨런이 데이터 디펜던스 방식으로 지금은 인플레 갭을 발생한다면 내년에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다. 시기는 뭐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미 익스펙테이션을 반영하니까.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시장의 상황. 그러면 지금처럼 시장이 빨리 거품이 발생한다면 빨리 앞당기고 속도도 빨리 가져간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 성장이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에서 이 금리를 올리지만 파이낸셜 마켓 트렌드에서 보면 사실 금리 인상 이후에 신흥국 시장이 상당히 어렵거나 할 경우에는 세계가 하나가 된 시장에서 미국도 리버스 스피로버 이펙트 때문에 역풍 효과 때문에 네. 미국도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때는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향후의 이 부분에 대한 어차피 내년 1월과 3월 달 회의에서는 금리를 언급을 안 하겠다고 앨런이 얘기했으니까 네.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저울 지르는 모습이 사실 어느 쪽이 부각되느냐. 다시 말하면 조기 금리 인상 문제가 될 때는 주가가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뒤쪽으로 인상이 시장의 참여들이 예상이 높다면 사실 금리는 다우지수는 일부에서 제레미 시겔이라든가 네. 로버트 슐러라든가 이런 분이 얘기했던 한 다우지수 2만 선 이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 저울질이 아마 내년 1차, 2차 그러니까 1월과 3월 연준 회의에서 사실 그런 기간 동안에 굉장 부분 저울질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하나 짚고 넘어가고 또 저 역시도 궁금한 것이 앞서 이 3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요 3.9%였습니다.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상한 수치도 4.3이었는데 5%가 나왔다라는 건 격차가 워낙 크거든요. 왜 이렇게 잘 나왔을까 싶단 말입니다. 네, 미국은 통계 네. 과학국이죠, 선진국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융위기, 특히 2010년도 이후에 이 속보치와 확정치와 잠정치 분기마다 3번 발표했지 않습니까? 한 달 간격으로 발표되는 이 3번의 성장률이 과거 금융위기 이후에는 속보치 내용대로 확정치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거기서 갭을 보면 한 0.5%포인트 이상은 벗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2010년도 이후에 속보치와 확정치와 잠정치와 확정치 간에 한 달 간격으로 발표되는 내용 보면 이번과 마찬가지로 사실 1%포인트 이상의 갭이 발생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죠. 자, 이제 미국도 통계 선진국이 아니다. 통계 과학국이 아니다. 또 통계 조작 문제가 경우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같은 분기의 성장률인데 네. 이런 측면에서 얘기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뉴노멀 환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사실 과거의 이론과 그다음에 관습대로 또 통계 기법대로 이렇게 적용하더라도 사실 적용되지 않는 측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GDP의 정형적 방식에서 추가하는 방식의 새로운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 하는 이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미국이 보면 속보치와 잠정치와 확정치에 이렇게 포함되는 내용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보치에는 사실 가장 그 GDP 측에서 한 정형적인 이런 모습의 소위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비스 분야 부분이 이렇게 제조업의 추계 방식과 간접적인 추계 방식에서 서비스의 GDP 부가가치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사실상 예. 이 미국의 그 GDP 성장률이 나오거든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가 나오거든요. 그럼 과거에는 서비스는 제조업의 사실 부수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제조업 가지고 딱 서비스 부분에 에디드 밸류 즉 부가가치를 때리면 대부분 다 비슷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조업과 서비스가 아니라 소위 따로 노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서비스 부분의 추계 부분이 사실 그 경제활동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사실상 GDP 추계에서 이렇게 높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금융위기 직후에는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상 초유 사태 때문에 사실 경제 활동이 굉장히 국민들이 위축됐죠. 네. 그러면 서비스 분야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값이 더 빡빡해지니까. 근데 지금은 미국이 여러 가지 선순환 효과가 되는 상태에서 이제 움츠렸던 부분의 서비스 활동도 많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잠정치에서 확정치에 발표되는 이번에 같지만은 1.1%포인트 정도의 아주 확실한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뉴노멀이란 새로운 환경. 두 번째는 미국의 GDP의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에 포함되는 GDP의 범위, 부가가치의 범위, 이외의 차이에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이 결산을 월, 화, 수 오늘까지 해서 세 차례 걸쳐 하고 있는데요. 앞서 월요일에 뭐 선진국 이야기하면서 미국 얘기 나눴습니다만 워낙 뭐랄까요 의미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미국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나눌 이제 국제 원자재와 이제 외환 시장이 되겠습니다. 뭐니 하더라도 국제유가 폭락한 문제를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올해의 세계경제 10대 뉴스를 예. 뭐 한국의 언론들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세계 그 외신들이든가 세계 언론들이 이렇게 잡아가는 거 보면 역시 세계경제의 올해 10대 뉴스 가중에 한 3대 뉴스 내부에 네. 이 국제유가가 폭락하는 문제가 아마 이렇게 그 선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미 미국의 그 방송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첫 번째 내지는 두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초에 대부분 예측이 아주 전망이 정확하던 기간도 국제유가가 올해 매럴당 110달러가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전망치가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이 남으실 겁니다. 더더구나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4% 정도 전망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그 국민들도 원유 펀드를 갖고 있으신 분은 그래도 올해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 하는 이런 시각이었습니다는 지금 우리 컴퓨터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유가가 52주간의 서부대학 사증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얼마큼 많이 떨어졌습니까? 많이 떨어졌죠? 네. 사실 지금 보면 54달러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연초 전망에 110달러에 50달러,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걸 50달러를, 40달러를 본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50% 이상의 폭락. 이렇게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연초 이제 전망입니다. 이 수치는 52주간에 한 38% 나온 것은 그 갭인데요. 제가 네. 연초 전망치에 비해서 50% 정도 네.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세계 경제가 아무리 대체 에너지라든가 에너지 청정형 구조로 갔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에너지원에서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것이 역시 원유라든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천연가스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50% 1년 사이에 폭락했다는 것은 세계 경제 구조에서 상당한 변화 가능성을 몰고 있고 세계 국민들의 생활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그 뉴스를 뽑을 때 이 뉴스가 거의 하면 3위 이내에 꼽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사이에도 지금은 사실 그렇죠. 이번에 이렇게 가면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브라질 국채보다도 더 이렇게 우려서하는 것이 원유 펀드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게 단순히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이게 소비자 가격에 내리는 것뿐만 아니고 더 이렇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유 펀드를 갖고 있는 이러한 원자재 펀드를 갖고 있는 국내 재테크 시장에서도 파고드는 문제가 네. 이미 발생하는 것이 올해 유가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유가와 관련해서 이 경제에 좀 관심 있는 분들도 도저히 참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이 기존에 이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은 오펙 회원국들 생산량을 줄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뭐 밤사이 뉴스도 나왔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배럴당 20달러 가더라도 우리는 안 줄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대응 조치 이 자체도 아마 뉴스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올해 세계경제 뉴스죠. 예. 유가 떨어지면 1970년대 이후에 오페크가들이 감산을 통해서 반드시 유가를 받쳐왔죠. 예. 그리고 지금 오페크가들이 대부분 다 재정이라든가 경기 상황을 볼 때는 각국이 이렇게 회원국들이 소위 원유의 손익분기점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뭐 160달러다, 140달러다 이렇게 하는데 160달러 뭐 이렇게 하고 러시아는 110달러 하지만 쿠웨이트 같은 국가는 아주 여건이 좋습니다. 브레이크 이 포인트가 가장 최대로 잡더라도 50달러. 예. 이런 모습인데요. 평균적으로 80달러 정도 되는데요. 자, 떨어지면 감산하지 않느냐. 근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은 국가 간의 국경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약화됨에 따라서 네. 국가의 시장 카르텔이든가 국가 간의 연합인 지역 블록 같은 게 굉장히 약화되는 모습이죠. 이거 한번 지적해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의 그 존속 여건에서 보면 3대 여건, 시청자분들 다 아시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세계가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영토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이슬람, 한국의 이슬람, 미국의 이슬람 간이 서로 국가 간에 연합하는 IS, 이슬람 보험국가연합 같은 이런 새로운 국가가 태어난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사실 국가 간 연합에서 지역 물럭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리 독립하는 이런 문제가 되어 있죠. 이런 상태에서 보면 국가 간에 이렇게 시장 카리텔은 오페크는 결속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사실 올해의 원유 시장에서 바로 단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오늘 사우디가 20달러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감산하지 않겠다 하면 이 미국의 세일가스 업체와 원유 주도권 문제를 확보하기 위한 사실 그 치킨감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이전에 한번 적겠습니다는 지금 세일가스는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손해를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지금의 기술 수준을 볼 때는 한 60달러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오펙 국가들이 지금의 단기적 안목을 집중해서 유가를 끌어올릴 때는 그 특별이익이 유가 노력에 의해서 오펙과의 노력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55달러를 80달러를 끌어올렸을 때 그 노력에 의해서 노력이 대가가 어디를 가느냐 하면 오펙 국가들보다는 사실 그 세일가스 업자들이 반사적인 이익을 만들린다는 얘기거든요. 노력 없이 유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노력 없이 올라간 특별 이익 부분을 현재 세일가스의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대폭적으로 내린다는 겁니다. 신기술을 개발해서 이럴 경우에는 단기적 안목에 의해서 감산을 통해서 유가가 끌어올린 부분이 원유 주도권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영원히 잃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차제에 내리더라도 사우디와처럼 충분히 내리자. 충분히 20달러 가자. 그러면 세일가스 업체들이 버티나 보자. 못 버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원유 주도권을 확보한 다음에 충분히 끌어올리겠다.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 충분히 끌어올리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 나온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유 주도권을 놓고 치킨 게임 양상이 우리가 올해도 이제 경제를 분석할 때 지금은 게임 수요를 가지고 많이 분석합니다 하는 쪽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단적으로 보여준 대목이 올해 국제 원유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자, 오늘 뭐 이 2014년 경제 관련 3대 뉴스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비중이 컸었던 유가 폭락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 외환 시장도 상당히 심상치 않게 움직였습니다. 외환 시장, 이 자유경제 내에서는 시장 자율에 맡겨서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기본인데 뭐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은 한 그런데 특히 종전과 달리 이 각국의 어떤 외환 담당자들이요, 당국자들이 자국 통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견해를 밝히고 이런 모습도 상당히 색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올해 외환 시장을 점검할 때는 사실 그 외환 당국자들이 더더구나 선진국 당국자들이 가장 시장에 맡겨놔야 된다 하는 것이 외환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외환 시장은 주가라든가 부동산 가격, 금리와 달리 다른 교역국가 간의 통화철의 상대 변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의 왜곡 부분을 이렇게 어떤 특정 국가에 설 때는 다른 국가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보면 여러분 뭐 시청자분도 잘 아시겠지만 외환시장만큼은 시장에 맡겨놔야 된다. 신흥국에서 시장을 개입하더라도 환율의 흐름을 바꾸지 않고 속도를 조정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차원만 IMF라든가 이런 데서 허가해 왔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야 된다. 선진국 시장은 특히 맡겨야 된다 하는데요. 사실 올해 한번 보면 엘렌도 계속해서 달러 강세에 대해서 우려 표명을 해왔죠. 그리고 그렇다 하려고 일본의 중앙은행총재도 엔저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드라이브 시키는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드라기도 유로화 강세 부분을 이렇게 위기 극복 차원에서 강세를 약세로 넘어가겠다 하는 입장도 얘기했고, 중국의 경제 총수격인 러커창도 역시 위안화 약세 부분, 여안화 약세 부분 이런 게 되는데요.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이 시장에 맡겨놔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올해 정책적으로 보면 자국 통화의 절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외환 시장의 특색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국내 시장을 보면 국내 시장은 아마 우리 시장 참여들 또 특히 환율과 관련해서 예측하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저를 포함해서 올해 상당히 좀 반성을 해야 될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1월 13일 날 원달러이 1,020원 될 때 사실 그때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하는 얘기 나왔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슈퍼달러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올해 9월 초에 원달러 환율이 1,020원 떨어질 때 950원 떨어진다 했던 분들인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 넘었습니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 시장은 사실 예측하는 사람과 실제 움직임과 괴리가 됐던 부분. 그래서
한국은 민간에 예측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틀린 부분이 올해 외환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나의 특색이면 특색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참 이 외환 얘기하면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양적 완화 올해 종료를 하긴 했습니다만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도 달러 강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너무 강세로 가는 거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엔저로 뭐 저돌적으로 밀고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좀 유로화 가치를 좀 내떨어뜨리려고 하는 상황이고, 결국 그 각국이 자기 이익에 따라 간다라면 주변국에서 그 수용을 하지 못한다. 환율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는 상황이 지금 외환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대목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필요한 예. 대목인데 오늘은 이제 결산하고 또 연말연시에 어제 세미나 내용을 네. 아마 풀 세트로 아마 방송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거기 아마 나오신 분들이 전부 사실 상세하게 이 네. 대목을 좀 얘기해서 그걸 좀 보완하는 거로 이렇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그 앨런 입장에서 보면 내년에 달러 강세 부분에서 속도를 좀 조정할 것이다 네. 하는 이 측면을 말씀드리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중심통화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제가 외환시장 30년 종사한 상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스무딩 오퍼레이션도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절상 부분에 대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죠.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 지나친 강세 부분에 대한 스무딩 오퍼레이션 차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미국과 관련돼서 시청자 여러분 하나의 특색이면 특색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본과 관련해서는 집권 3기를 맞아서 아베노미스가 탄력을 받았다 하는, 그래서 엔저가 지속될 때는 뭐 140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지금은 아베노믹스의 실체에 대해서는 엔저만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엔저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부양 목적 달성하는 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설계했던 하마다 씨와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사실 이 대목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엔저를 지나치게 도모하는 그 자체로 일본 경제 회복되는 거 아니다. 네. 그래서 집권이기 때는 엔저 부분에 대한 정책이 좀 다소 변하지 않겠느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엔저에 따른 특별 이익을 마세넬 협정을 통해서 일본 국민들의 소비에 연결되도록 임금 상승을 통해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갈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결국 일본의 그 경제가 성장이 받쳐줘야 궁극적으로 마지막 화살촉에 해당되는 재정의 건전화 부분은 지금 소비세 인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소비세 인상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가처분 소득에서 충분히 완충 능력이 없으면 소비세 인상을 단행하기 어렵거든요. 재정의 건전화 부분을 단행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의 어떤 씀씀이 소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2차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확보되면 마지막에 재정의 건전화 부분에 간다. 그래서 아베노미스는 엔저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은 아니다. 목적은 충격요법이지. 네. 나중에는 결국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면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내년에 등가순까지 떨어진다.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보수적으로 보면 이코노미스트가 내년에 1유로 1달러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유럽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 하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 등가수준까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는 유로와 약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가 엔저 쇼크에 대해서 한국 증시가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면 내년에는 유로와 약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워낙 강세에 따라서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올해보다도 더 심각하게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러면 잘 아시겠죠? 미국은 통화의 그 긴축 문제가 이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사실 다른 국가들은 통화를 푼다면 통화 정책의 차별성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환율 부분이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더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내년에 외환시장 또 환율 관리할 때 제발 평균 환율 수준 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정 환율을 통해서 변동성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울대학교의 안동희 교수가 자본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대해서 아주 많이 오신 분들한테 아주 호평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그렇습니다. 예측은 예측 가지고 돈을 벌 생각하지 말아라. 네. 지금 예측이 맞는 거는 없다. 그렇게 드문 경우다. 네. 그게 뭐냐?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 이게 금융 기관의 수익성을 결정하고 재테크의 수익성을 결정한다. 이런 쪽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목이 아마 내년도에 시청자분께서 왜 변동성을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네. 하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사흘간에 걸쳐서 2014년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 결산을 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